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 시장 동향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줄줄이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나올 텐데요. 지난 4월 중순에 나왔던 3월 FOMC 의사라고 보면 연준 위원들은 이민 정책이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연구원님은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강하다고 평가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록에서 언급이 됐듯이 일부 연준 위원들은 이제 그 노동시장 쪽에서 노동 공급이 좀 제약되는 그러한 그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임금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잘 좀 안정이 되어 있다, 균형이 네. 잡혀져 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어요. 가령 뭐 기업의 해고 발표 증가라든지 네. 아니면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요인에 의해서 이제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월간으로 증가하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15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 정도를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강한 고용 지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시더라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관세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악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더 빠르게 네.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고용 지표가 또 임계치에 얹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 시장이 좀 빠르게 둔화될 경우에는 더 많은 금리 인하, 더 빠른 금리 인하, 현재 지표가 유지된다면은 좀 속도감 있는 인하가 아니라 좀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미국의 고용시장 지금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자산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 침체 우려로 자금들이 좀 이탈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지연될 경우에 미국 국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가장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네. 협상이 빠르게 좀 진전이 될 건지 아니면은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건지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기대 인플레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문제일 텐데 만약에 협상이 빠르게 되고 합의가 빠르게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가 다시금 안정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협의가 늦어진다든지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높아진 기대 인플레가 빠르게 안정되기 어려울 거거든요. 네. 결국에 이러한 얘기는 뭐 초장기물, 장기물 금리의 하락을 억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무역 협상 또는 무역 합의에 나오는 진전 속도에 따라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좀 덜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협상의 판부터 좀 까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하향 안정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이 그래도 미국 국채 매수에 좀 적기다라고 조언하는 투자사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레벨, 뭐 금리만 보고 보시면은 네. 적정한 수준인 건 맞아요. 다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한 네.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냐 아니냐를 놓고 본다면 아직은 뭐 중장기물, 초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낙폭이 확대가 되기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네. 금리 레벨은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 적기인가는 사실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FOMC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역 합의가 빠르게 나올 건지에 따라서 금리의 하락 속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쯤 좀 시그널이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5월 FOMC에서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성명문에서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라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녹여놓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거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무역 합의 쪽에서 조금은 진전이 있어가지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좀 안정이 전망이 되는 그러한 지표가 나올 경우에는 장기물 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 보니까요. 현재 레벨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네.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는 아직은 좀 아니기 때문에 한 5월 달 FOMC 전후로 우리가 좀 지켜보다가 투자하시는 게 적기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취임 지금 이제 100일이 됐고요. 달러 가치는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과 달러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면서 이제 이번을 좀 기회로 매도하라는 권고를 좀 내놨는데요. 연구원님께서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좀 맞는 네. 것 같아요. 특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미란 보고서라는 보고서였는데 네. 이게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인 그 미란 그 위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였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핵심은요, 달러의 구조적인 강세를 좀 전환시키고 소위 말해서 약세로 좀 유도시키고 그 수출 경쟁력을 확대를 시키면서 이제 다시금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네. 건데 그렇게 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여러 가지 방안이 관세 부과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100년 만기채 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달러의 이제 사용료를 부과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에 전반적인 이러한 보고서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강한 달러를 조금씩 약세로 만들고 다시금 뭐 미국이 제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달러가 더 약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더 약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그럼 이러한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추가적인 약세도 가능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연준 위원 중에서 미니애폴리스 연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금융시장 변화를 토대로 보면은 달러에 대한 매력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씩은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담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좀 구조적인 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약세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 달러 약세가 촉발이 되게 되면은 뭐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파운드와 프랑화 이러한 조금은 중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가치 흐름도 잘 챙겨보셔야겠고 달러나 뭐 금리 이 흐름에는 연준의 행보도 지금 중요한데요. 5월 초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월은 일단 동결 예상이 많은데 영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결 말씀드리고 있고요. 원체 뭐 모든 중앙은행들이 얘기하듯이 이 무역 정쟁 내지는 무역 합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네.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는 물가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영향을 가시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연준도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이 물론 일반 관세에 영향이 있겠지만 네. 그 상호관세의 영향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보고 놓고 봤을 때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자명한 건 이거예요. 관세 부과가 되면 성장에는 하방 압력, 물가에는 상방 압력, 이건 자명한데 얼만큼 그 압력을 줄 건지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이제 추가적인 뭔가 정책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줄 수 있으나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거고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고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6월 금리 인하를 좀 고심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면은 시그널이 있겠죠. 뭐 직간접적인 시그널이 있을 텐데 뭐 간접적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입을 통해서 나올 거고요. 아니면 5월 의사록에서 나올 거고요. 직접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성명문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 뭐 고용에 대한 하방 압력이 되게 예상보다 세졌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5월 결정은 물론 동결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직간접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하에 대한 좀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은 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을 때 어떻게 조금 연준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필을 하느냐 네.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세가 반영된 지표들을 일단 볼 필요가 있겠고요. 5월 동결이 우세하고 시그널이 나올지를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재 6월이나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 중에 많으면 3번 정도, 적게는 2번 정도 추가 인하 가능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토탈 보시면 75에서 100bp 인하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6월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많으면 세 차례까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계시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 좀 남아 있고 4월 20일은 6회 연속 이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비컨 논의까지 나왔다고 라가르드 총재가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인하 행보의 가장 큰 배경 역시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유로존 쪽의 디스인플레이션은 잘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 영향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추가적인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해진 점 역시도 6번 연속의 인하를 이제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2 같은 경우는 추가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현재 뭐 예금금리 2.25, 주요 재용자금리 2.40%긴 한데 요 금리 2% 초반대까지 추가 인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뭐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유로존 경제가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지만 그 회복 속도에 대한 또 의구심도 존재하고요. 과연 뭐 독일 쪽의 재정 지출이라든지 유로존 지역의 재정 지출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또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22도 성장에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가지 않도록 방어해줄 수 있는 인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2 얘기까지 해보겠고요. 한국은행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1분기 이제 한국은행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한 것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네. 뭐 하반기 중에 3-4번 정도 추가 인하를 해준다면은 한국은행도 뭐 하반기부터는 조금 인하 여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상태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현재로서는 뭐 가계대출의 증가세라든지 환율의 향방을 물론 중요시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인하하는 건 지금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빅스텝이라든지 이런 거요. 네. 다만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원체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했을 뿐더러 이렇게 됐을 때 연간으로도 성장률 전망치가 1% 초반대까지도 이제 전망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5월 금통위 때 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면서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조금은 속도감 있게 해줄 거냐 그러면 한국은행도 하반기 중에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연준이 머뭇거리거나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먼저 금리 인하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은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5월 FOMC, 뭐 5월 금통위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5월 FOMC에서 인하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제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얼마나 있느냐가 향후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또 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행보도 주목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지금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금리보다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같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지출도 필요하고요. 네. 금리 정책도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부진한 부분이 내수 중심입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 통해서 물론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듯이 금리 인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금리 정책과 적정한 재정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굉장히 어려운 판단인 거죠. 다만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5월에 금리를 인하를 해주고 이제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이제 또 추경에 대한 얘기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방어할 수 있는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주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한 방향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